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저희 이제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을 끝내고요. 재고자산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재고자산이다 라고 하면 뭐 앞에서도 일반적 상거래다 라고 할 때 재고자산에 대한 거래이다 이런 표현도 들으셨고,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저희가 이제 재고자산이에요 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스쳐가면서 한두 번씩은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상품, 제품, 원재료는 재고자산이야, 여기서만 멈추시면 안 되거든요. 자,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내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재고자산이 별거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죠. 부동산 법인 주식회사 모두 내 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부산에 소재한 토지 100평을 구매한다고 하는데 혹시 들었어? 라고 해요. 자, 이 부동산 법인이잖아요. 주로 땅이나 건물, 즉 토지나 건물을 사고 파는 게 주된 영업활동이죠. 자, 그러면 이 김대리가 말하는 이 업체는 여기는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 재고자산으로 볼 건지 아니면 토지라는 유형자산으로 볼 건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설악제조는 최근에 공장을 하나 더 설립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요즘 공장 부지를 물색하고 있대요. 역시나 여기도 이제 땅에 대한 내용인데 이 땅에 대해서 이 사람 뭐 할 거예요? 공장 설립할 땅을 알아보고 있는 거래요. 요즘은 은행 이자율도 적어서 옛날이랑 다르게 돈 벌려면 부동산을 소유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좀 살까 해. 혹은 우리 회사도 좀 하나 살까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사실 이 토지를 사면 그냥 목적이 딱 단 하나요. 땅값 오르면 팔아야지. 이거밖에 없는 거죠. 자, 모두 다 토지를 사는데요. 각각의 자기들이 원하는 포커스가 다르죠. 부동산 법인은 판매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는 공장 설립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는 투자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중에 재고자산이 될 수 있는 건 제일 첫 번째, 부동산 법인만 재고자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재고가 있다라고 하면 무언가 이렇게 쌓여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쌓여 있는 물건들이 다 재고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요. 내 주된 영업 활동에서 내가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생산하고 판매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 법인은 이 토지를 자신이 판매할 상품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설악제조 같은 경우에는 이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실제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박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 투자 목적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투자 부동산이라는 투자자산에 대한 내용으로 분류를 해주셔야 돼요. 각각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동일한 토지도 분류되는 것이 다 다르더라는 거죠. 어떤 건 재고자산, 어떤 건 유형자산, 어떤 건 투자자산,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네요. 자, 이제 재고자산에 대한 기본적 정의부터 다시 한번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재고자산이란 유동자산에 속하는 자산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회사 자산이에요. 내가 영업에 사용하려고, 내가 소비하려고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이걸 팔려고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재고자산이라고 하고요. 자, 조금 더 이제 내용을 확장시키면 내가 판매를 위해서, 제조를 위해서 사온 재료도, 생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사왔던 재료도 물론 재고자산입니다. 근데 다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팔려고 가지고 있는 거겠죠. 자, 재고자산은 원재료, 부재료, 제공품, 반제품, 저장품, 제품, 상품. 우리가 흔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첫 번째 줄은. 두 번째 줄, 미착품, 적송품, 시송품. 이런 건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것도 재고자산이래요. 이렇게 회사의 업태와 종목에 따라서 재고자산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게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물론 이런 녀석들이 재고자산이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겠지만 그 아래 좀 생소한 미착품, 적송품, 시송품, 이쪽 부분도 주의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재고자산의 종류와 이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얘기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재고자산의 종류. 앞에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 상품 이렇게 판매할 제품의
생산 소비될 재화를 원재료 혹은 생산 공정 중에 있는 것은 제공품, 또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재화를 제품,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재고자산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친근하게 익히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자, 이거 뭐예요? 케이크예요, 케이크. 여러분들 케이크 만들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제일 먼저 밀가루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이제 물어보죠, 오프라인에서. 야, 우리 케이크 만들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누가 이렇게 빵이요? 라고 하시면 아니 어디서부터 빵이 시작되지? 라고 하는데 빵부터 아니죠, 여러분들. 밀가루부터 시작을 하셔야죠. 밀가루에 뭐 설탕이다, 버터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뭐 해야 돼요? 반죽해야죠, 반죽. 자, 반죽하고 나서 이제 오븐에 구워야 되죠. 오븐에 구우면 드디어 빵이 나오죠. 여기서 빵이죠. 자, 빵이 나오면 그 위에다가 생크림 같은 데코레이션 올려야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이 되고 나서 베이커리에 이제 진열하러 가야 된다고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베이커리 상점에 갔을 때 볼 수 있는 케이크가 바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제조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단계들을 거쳐갈 때마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내용이 부르는 명칭이 다 다르다는 거죠. 밀가루는 원재료, 설탕과 버터는 부재료,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반죽을 하게 되면 공정 중에 있다라고 해서 공정 중에 있는 것은 제공품. 자, 그리고 여기에 빵은 절반이 완성된 반제품. 자, 생크림은 저장고에서 가지고 오는 재료로서 저장품. 완성을 하게 되면 완제품, 즉 제품. 상점에 진열하면 상품. 이렇게 가는 거죠. 굳이 재고자산의 종류를 내가 막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빵을 만드는 순서 혹 케이크를 만드는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짚어가다 보면 어느 정도의 재고자산은 다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주의하실 부분은 바로 이제 여기 미착품부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그냥 흔하게 교재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알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미착품부터는 이제 좀 응용해서 푸는 문제들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보면 미착품의 저 미자는 아직이고요. 착은 도착이에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이나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내가 물건을 구매합니다. 구매하는데요. 아직 나한테 도착은 하진 않았지만 지금 오고 있는 그 과정에서의 소유권이 나한테 있을 때 그때 나는 창고에는 비록 없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부르는 표현으로 미착품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회사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상품이라고 부르면 돼. 근데 아직 상품으로 오지 않은 상태, 도착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미착품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게 되었냐면 자, 내용 좀 볼게요. 미착품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회사의 재고 창고에 없고 회사 재고 창고에 물건이 없고 운송 중인 경우에도 우리 회사 재고 자산으로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고가 다 내 거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떤 조건으로 내가 구매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조건에 따라 우리 회사 재고가 될 수도 있고 도착을 해야지만 재고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제일 첫 번째 도착지 인도 조건이다. 혹은 목적지 인도 조건이다 라는 표현도 써요. 자, 운송 중인 경우 판매자의 미착품이다 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우리 집에 잘 도착을 해야지, 우리 회사, 우리 공장에 잘 도착을 해야지 그때서 내 거란 얘기야. 다시 말해 운송 중에 있는 걸 구매자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적지 인도 조건은요. 물건을 판매하는 쪽에서 물건을 배에 실어서 보내는, 그럼 그 선적지에서 물건을 배에 실어서 보내면 이제 판매자는 물건을 팔았다라고 하고 구매자가 자신의 공장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은 내가 운송 중에 있다 하더라도 아직 우리 회사에 도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조건은 내가 이미 나의 소유로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은 운송 중인 경우 구매하는 사람의 미착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게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왔어요.
판매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구매자가 있어요. 자,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를 타고 갔다? 배를 타고 갔대요. 그래서 판매자 있는 쪽을 물건의 선적지라고 하고요. 여기 구매자가 있는 쪽을 도착지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은 이 배 안에 있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첫 번째 도착지 인도 조건은 판매자가 선적지에서 물건을 실었죠. 하지만 아직 도착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잘 도착할 때까지는 판매자가 책임을 지고서 보내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배에 싣고 가고 있는 이 물건은 누구의 것이다?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아직은 판매자의 것이다. 여기 지점 직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이다. 자, 반대로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라고 하면 선적지가 즉 판매자가 있는 곳에서 이곳에서 물건을 배에 실으면 이제 판매자는 물건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팔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의 경우에는 여기서 물건을 배에 실어서 보내고 있을 때에는 이제 판매자는 자신이 물건을 팔았다, 선적지에서 보내면 끝이다 라고 했으니 나머지 가지고 오는 것은 구매자가 책임지고 가지고 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혹시 이 개념도 너무 어려우세요?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뭐냐면 자, 우리가 판매자를 우리가 늘 이용하는 마트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를 우리 집이라고 볼게요. 요즘 이제 마트에 직접 가지 않고 어플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배달을 받아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마트에서 물건을 직접 사오는 날도 있을 거고 집에서 물건을 배송받아 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도착지 인도 조건이다 라고 하면 집에서 물건을 배송받아 보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판매자가 마트에 차량에다가 물건을 싣고서 배송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 아직 도착하진 않았어요. 근데 배송하는 과정 중에 물건이 파손이 된 거야. 그러면 내가 돈을 다시 내야 돼요? 그거 아니죠. 판매자가 책임지고 우리 집까지 오기 전까지는 이건 아직 판매자의 재고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는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되었다고 한다면 판매자가 책임지고 다시 보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바로 도착지 인도 기준이라고 해요. 왜? 도착지 인도 기준은 마트, 판매지에서 출발해서 도착지에 도착하기까지는 누구 것이다? 판매자의 재고 자산이다. 자, 반대로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직접 마트에서 물건을 사오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마트에서 물건을 내가 막 담았어. 계산도 다 끝냈어. 내가 집에 오다가 사고가 났어. 자, 그렇다고 마트에 가서 그 물건 깨졌으니까 다시 물어주세요 라고 할 순 없죠. 내가 그 물건이 필요하면 내 돈 주고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왜? 아직 우리 집에 도착하진 않았지만 마트, 선적지에서 그 물건을 인도해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요. 운송 중인 물건은 구매자, 우리 집에 도착하지 않았어도 바로 구매자, 매입자인 나의 재고이거든요. 자, 이렇게 마트에 직접 가서 물건을 사오는 경우랑 배달을 받아보는 경우랑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례로서 이 안에 넣어놓으시면 훨씬 더 빠르게 내용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착지 인도 조건은 배송받아 볼 때고요. 선적지 인도 조건은 내가 마트에서 직접 물건을 사왔을 때다. 그때 중간에 배송 중에 깨졌다라고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라고 한다면 도착지 인도 조건은 마트에 차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마트가 책임져라. 선적지 인도 조건은 내가 마트에서 직접 장을 보고 내 차에다가 물건을 싣고 올 테니까 그건 내 물건이고 내가 책임지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적송품 갈게요. 적송품은
위탁자, 즉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요. 직접 물건을 판매하지 않고요. 대리점에, 즉 대리점은 물건에 대한 판매를 부탁받은 사람이고 공장은 부탁을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공장은 위탁자, 그리고 그 부탁을 받은 대리점은 수탁자. 이렇게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생겨난 개념인데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판매해달라고 부탁해서 보낸 재고자산이 바로 적송품이라고 해요. 수탁자는 재고자산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에 대한 수수료만 먹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생산자, 공장,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물건을 보낼 때 적송품이다 라고 해서 보냈어요. 생산자가 10개의 물건을 생산했는데 10개의 물건 중에 1개만 자신의 창고에 남기고 9개를 보냈어요. 그러면 대리점은 그 9개 물건을 구매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창고를 빌려주고 거기에 잠시 맡겨놔줄 뿐이고요. 계속해서 이 물건은 생산자, 위탁자의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대리점이 드디어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겠죠? 자, 물건을 실제로 몇 개나 팔았니? 라고 했더니 7개 팔고 자신의 창고에는 2개가 남아있대요. 자, 생산자 창고에는 1개가 남아있는 상태였고 대리점은 9개 받은 것 중에 7개 팔고 2개는 자신의 창고에다가 보관하는 상태거든요. 자, 우리 회사라는 건 위탁자 입장으로 볼게요. 위탁자 입장에서는 재고가 몇 개인 걸까요? 이 회사 재고 자산 몇 개인 걸까요? 라고 했을 때 자신이 보유한 1개는 당연히 자신의 재고 자산이고요. 또 하나 조심할 점은 수탁자에게 맡겨놓은 이 재고, 적송품, 이 적송품도 대리점의 창고에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 것이다? 이 위탁자, 생산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미착품도 지금 내 창고에는 없지만 나의 재고 자산입니다 라는 개념이었잖아요. 적송품도 마찬가지. 적송품도 위탁자인 공장의 창고에는 없지만 대리점의 창고에 있는 것도 위탁자, 공장의 물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경우는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것만 매출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재고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7개를 팔았다고 하니까 3개가 생산자, 위탁자의 재고일 텐데 이 3개의 재고 중 하나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지만 2개는 대리점 창고에 있더라. 그래도 대리점 창고에 있어도 이거 위탁자의 재고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 중인 재고는 누구의 재고라고요? 수탁자의 재고가 아니라 위탁자의 재고입니다 라고 하는 거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송품인데요. 시송품이다 라고 하는 건 시범적으로 써보세요 라고 해서 보내는 거고요. 이렇게 시범적으로 사용한 후 구매자에게 구매 의사 표시를 하거나 반품 기간이 종료한 경우에 판매를 인식하는 시용 판매에서 재고 자산을 의미합니다 라고 하거든요. 사실요, 이 재고 자산과 관련해서 판매자는 재고 자산을 고객에게 인도했어도 구매자가 아직 매입 의사를 표시하기 전이라면 판매자의 재고 자산으로 봅니다 라고 하는데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이 시송품도 내 창고에는 없지만 아직 내 재고로 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무슨 얘기냐? 자, 제가 이런 핸드폰이 있어요. 물론 제 핸드폰이라기보다는 제가 찍은 사진은 맞는데 이런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이 이제 새로 나왔을 때 쓴 게 뭐냐면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딸, 휴대폰 바꿨어? 라고 하는데 아니 아빠 써보고서 살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체험의 기회를 주는 거죠. 무료 체험의 기회를 주는데 이렇게 이제 무료 체험을 해보세요 라고 할 때 일주일간 무료로 체험을 해보세요 라고 해서 그 물건을 만든 생산자가 물건을 소비자들한테 보내는 거죠. 시범적으로 써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물건을 생산한 생산자 창고에 있던 10개의 휴대폰이 이제 소비자에게로 다 뿌려진 상태예요. 시범적으로 써보라고 해서 보냈으니까. 그러면 지금 생산자는 물건에 대해서 매출을 10개 매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게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그거 아니죠. 시범적으로 써보세요 라고 했을 때 써봤더니 별로더라 라고 하면 다시 다 리턴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나의 창고에서는 물건이 쫙 빠졌죠. 하지만 그걸 내가 내 재고자산에서 장부에서도 다 빼버리면 곤란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송품으로서 고객의 집에 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매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재고에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시송품은 언제쯤 내가 팔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일단 이제 일주일간 무료 체험의 기회를 했으니까 그 시간인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로 물건이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그건 판매한 거야 라고 이렇게 이제 그때서 판매를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반대가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고객의 매입 의사를 표시해 주는 거죠. 내가 한 이틀 써봤는데 별로예요. 그럼 다시 보내주겠고 제가 이틀 써봤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그거 살려고요. 일주일 동안 뭐 갈 필요도 없어요. 이거 그냥 제가 바로 살게요. 라고 해서 중간에 의사표시를 받으면 그때는 이제 내가 팔았다라고 보시고서 나의 재고자산에서 제거를 해주셔도 되죠. 자, 반대로 얘기하면 구매자의 구매 의사를 표시받기 전이나 일주일이 지나기 전이다.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다. 그러면 시송품은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보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으로 넘어가면요. 일반적인 재무제표의 계정 과목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은요? 라고 물어보는데 자, 사실 저희가 뭐 유형자산이나 비유동부채나 영업의 손익을 아직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앞에 여기 나와 있다라는 건 뭐겠어요? 바로 제공품이 무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인 걸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잘 들었어도 풀리는 문제가 분명히 있긴 있더라. 나머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제공품은 재고자산이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쉽게 이제 푸셨겠죠. 자, 제공품은 재고자산이니까 그렇고 나중에 이제 유형자산 파트에서 건설 중인 자산이나 그 다음 비유동 부채 파트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나 그 다음에 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재고자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유형을 물어봤어요. 자, 제조기업이 건설 중인 물류창고? 아까 앞에서 뭔가 본 것 같아, 그죠?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이라 그랬는데 그럼 물류창고는 이거 창고, 건물이잖아. 건설 중인 자산인데 그럼 유형자산으로 봐야 되잖아. 자, 제조기업이 보유 중인 투자 목적의 비업무용 토지? 아까 뭐 처음에 대화 나눌 때 그 사람 뭐 요즘은 이자율도 낮으니까 부동산을 무조건 사야 돼. 그래서 내가 땅값 오르면 팔려고 사는 거야 라고 했던 그 투자 목적?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투자 목적인 뭐예요? 투자 자산이겠죠. 제조기업이 판매 목적으로 제조해서 보유한 생산품. 자, 목적이 뭐예요? 내가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죠. 이런 걸 바로 재고자산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마지막은 뭐라고 나왔냐면 제조기업이 업무에 사용할 목적. 자, 업무에 사용할 목적의 컴퓨터는 비품, 유형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건설 중인 자산, 유형자산이고요. 2번에 투자 목적, 투자 부동산으로서 투자자산이고요. 그 다음 4번에 영업에 사용할 목적의 컴퓨터는 비품으로 유형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매 목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다음 보기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고요. 장기할부 조건으로 판매한 재화의 일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 할부로 물건을 판매했다라고 하면요. 이 할부로 팔았을 때 할부 대금을 다 받든 받지 못했든 할부로 고객에게 물건이 가면 그대로 물건은 매출, 팔렸다라고 보고 더 이상 내 제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경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동차를 샀어. 자동차 샀는데 60개월 할부로 샀단 말이야.
분명히 장기 할부겠죠. 60개월 할부로 이렇게 샀으면 자, 사람들이 물어보죠. 야, 이거 기아 자동차 거네. 기아 자동차 너 얼마 주고 샀어?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물어보면 나 이거 3천만 원 주고 샀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3천만 원 주고 샀구나. 근데 이거 차 그러면 네가 다 낸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니 사실은 나 500만 원만 냈어. 아직 2,500원 안 냈다? 라고 하면 에이 야 그러면 그거 기아 자동차 거지 네 게 아니잖아. 누가 이래요. 그죠? 다 내가 할부금을 다 내지 않았어도 100만 원만 냈든 500만 원만 냈든 일부 할부 내고서 내가 차를 구매했다라고 한다면 그 차 구매한 사람은 이거 내 차야 라고 하는 거고요. 차를 판매한 쪽은 이거 팔았어. 더 이상 우리 회사 재고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얘기를 기억하시면서 문장을 보셨으면 됩니다. 그러니 장기 할부 조건으로 물건을 팔았다고요? 그럼 그건 고객 거지 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회사 재고 자산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시용 판매용으로 제공한 재화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 휴대폰 나 살게요 라고 의사표시 해줬대요. 사실 거예요? 네, 살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내 재고 자산은 아닌 거죠. 그럼 A와 B를 제거했어요. 그러고 나면 보기를 봤더니 2개씩 짝지어서 보기가 나왔죠. 그럼 안 봐도 C와 D가 답일 거야. 그죠? 자, C와 D 어떻게 되느냐? 위탁 판매용으로 수탁자에게 제공한 재화 중 수탁자, 대리점이 아직 못 팔고 보관하고 있대요. 물론 위탁자 창고에는 없어. 하지만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도 위탁자 재고로 보시라고 했죠.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인 판매 재화예요. 즉, 내가 지금은 마트의 입장인 거야. 마트의 입장에서 고객이 배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송 기사가 배송하고 달려가는 중인 거야. 아직 도착은 안 했다니까? 그 물건에 이상이 생기면 마트가 책임져야 되는 마트 물건인 거죠. 판매자의 물건인 거죠. 그래서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잘 도착하기 전까지는 판매회사의 재고로 보는 거다. 그래서 정답은 C와 D만 재고자산. 자, 이제 재고자산에 대해서 무엇이 재고이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된 거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거는요. 그러면 그러한 재고자산을 취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점. 그 다음에 보유하면서 그 재고자산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인식해야 돼? 그리고 그 재고자산을 처분할 때는 어떤 회계 처리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건데요. 재고자산을 처분한다는 건 말이 처분이지 사실 재고자산의 처분은 뭐겠어요? 물건의 판매겠죠. 그래서 내가 물건을 매출한다면 그 매출은 어떻게 처리할 거야? 이렇게 단계별로 갈 거예요. 대부분의 자산이 이 순서대로 수업을 했죠. 단기매매증권대도 취득, 평가, 처분 이렇게 갔던 것처럼 재고자산도 취득부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 해보셨나요? 인터넷 쇼핑? 인터넷 쇼핑 안 해보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인터넷 쇼핑을 뭐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내 물건을 이렇게 사다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자, 이 친구가 얘기하죠. 찾았다. 우리 그때 사려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옷. 이거 10,000원이다. 너도 필요해? 같이 살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해 줬어요. 그럼 고맙지. 근데 나도 이거 봤는데 이거 결제로 넘어가면 10,000원 아니던데?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써드렸는데 이거 안 써줘도 한국인들은 대부분 다 알죠. 12,500원이라는 거야. 2,500원 어디서 붙었어요? 바로 배송비 12,500원이 붙었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이런 거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내가 이 상황이야. 그래서 이 친구 거까지 내가 샀어. 그러면 이제 옷이 2벌이잖아요. 10,000원짜리 2개니까 20,000원이 되겠죠. 네, 어쨌든 배송비는 한 번만 물면 되니까 2,500원을 이렇게 결제를 했죠. 그러면 총 결제 금액이 22,500원이란 말이야. 그럼 이 친구한테 이제 물건 왔어. 이거 가져가 라고 얘기할 때 물건 주면서 돈 달라고 하겠죠. 얼마 달라고 해야 돼요? 얼마 달라고 할까요? 뭐 만약에 이제 이 친구가 와서 가져갈 때 이렇게 우기면 이 친구랑 우리 흔히 말하는 손절 우리 이 친구랑 안 만날 거야. 뭐라고 말하면 얘가 뻔히 알면서 10,000원만 주면 되지? 이러면서 돌아가면 얘 안 만나고 싶어질 것 같아. 그러면 최소 얼마를 줘야지 서로 의상하지 않고 아주 깔끔한 거래를 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근데 얼마예요?
이걸 그대로 2로 나누면 11,250원이죠. 이 친구가 가지러 왔을 때 난 이 친구한테 얼마 달라고 해야 돼요? 11,250원. 뭐 50원 깎아주고 그럴 것도 없어. 11,250원 그냥 계좌로 받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얘기를 하겠죠. 이 물건 10,000원에 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죠. 이 물건은 11,250원짜리 물건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혹 이 친구가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안 사고 싶어. 그래서 친구 걸 샀어. 대신 결제도 해줬어. 그리고 친구 보고 물건 찾으러 오라고 했어. 당연히 이 친구한테 줄 때 10,000원에 주나요? 아, 내가 왜 생돈 내 2,500원을 날려. 그러니까 12,500원에 가져가라고 하겠죠. 그럼 이 친구는 다시 그 물건을 얼마에 샀다고요? 12,500원에 샀다고 하죠. 자, 우리가 무료 배송이 아닌 이상은요. 이렇게 배송비를 부담하면 그 물건은 실제 그 물건 가격이라고 내가 쇼핑몰에서 봤던 가격이 아니라 내가 그 물건을 내 손에 획득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을 그 자산의 취득원가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재고자산의 취득을 배웁시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 재고자산의 취득을 배울 때 이렇게 매입 부대비용의 개념이 중요한 건요. 매입 부대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자산의 원가를 결정하셔야 물건을 판매했을 때 내가 정확하게 얼마나 이익이 났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재고자산의 취득.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 금액에 매입할 때의 운임, 아까 보셨던 기본적인 택배비뿐만 아니라 배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물건이라면 배에서 물건을 내릴 때의 하역료, 그 다음에 불안해서 운송보험을 가입했으면 보험료, 이런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매입 부대 비용은 다 더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매입과 관련해서 이렇게 부수적으로 다 추가되는 비용만 있는 건 아니고요. 반대로 차감되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뭐가 있냐면 매입할 때 만약에 상대방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외상으로 매입하는데 네가 외상가 빨리 갚으면 깎아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왜 우리 그런 제안들 가끔 받잖아요. 아, 현금 결제야? 그럼 내가 조금 깎아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외상값을 일찍만 갚아도 깎아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깎아주게 되면 내가 전체 매입했던 게 12,500원인데 500원 깎아줬다. 그럼 나는 12,000원에 사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 물건을 보러 갔더니 하자가 있는 거야. 하자가 있어서 이거 정상 가격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랬더니 1,000원을 깎아주겠대. 그럼 12,500원 중에 500원 할인받고 또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1,000원도 할인을 받았어요. 이런 건 이제 애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깎아주는 항목이 있다면 모두 다 차감을 하고서 재고자산의 가치를 결정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도 보시다시피요. 취득 원가는 매입하는 물건의 가격에 매입 부대 비용을 더해주는데 만약에 여기에 뭐가 있다면 할인이나 애누리가 있다면 이런 경우들은 차감하고서 취득 원가가 결정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자, 성격이 상이하다라는 건 성격이 완전 다른 재고자산을 한꺼번에 패키지로 구매하게 된 거야. 이 경우 총 매입 원가를 각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배분해서 개별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 자, 간혹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집을 요즘 뭐 전셋집을 들어가게 되었어. 월세를 들어가게 되었어. 아니면 내가 집을 매매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이제 집 분양받아서 들어갈 건데 입주하면서 가전제품을 좀 바꾸고 싶어. 라고 해서 가전제품 뭐뭐뭐 바꿀 거니? 라고 했더니 뭐 요즘 기본적인 가전제품들 많잖아. 당연히 건조기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식세기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도 하나 사려고 해. 뭐 이렇게 패키지 요 세 가지는 꼭 있어야 삶이 좋아진다며 라고 해서 이 패키지를 사러 간 거죠. 패키지 사러 가서 얼마예요? 라고 물었더니 아, 이거요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500만 원을 주고서 이걸 한꺼번에 사왔잖아요. 자, 건조기, 식세기, 로봇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걸 내가 500에 한꺼번에 일괄로 지급을 하고 왔다고 해서 건조기, 식세기, 로봇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쓸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각 시가대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니까 건조기는 뭐 250짜리였고 식세기도 250짜리였고 로봇은 뭐 예를 들어서 얼마짜리였다고 할까요? 60이라고 하면 되나? 잠깐만요. 자, 우리가 250에 250 5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20% 100만 원으로 하려면 대략적으로 뭐 한 100만 원어치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는 거죠. 그러면 100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100, 한 25만 원 이 정도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서 가지고 왔대요. 그러면 건조기, 식세기, 로봇 청소기에 대한 가격은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냐면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들에 대해서 이런 시가, 원래 거래되고 있는 시가의 배분해서 우리 안분 계산해서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서 금액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뭐 시가 정확하진 않지만 시가로 계산을 해서 안분 계산해서 나눴더니 500만 원어치 주고 샀다고 하는데 건조기 200에 식세기 200에 로봇 청소기 뭐 100만 원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자가 제조. 자, 내가 회사에서 직접 제조하는 거야. 우리 회사가 제조 공정 시설을 갖추고 있어. 그러면 제조 원가를 취득 원가로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원가회계나 이런 걸 배우시면서 익히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2급에서는 원가회계가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써보면 제조 원가라고 하면 보통은요. 뭐 제노경 이렇게 해서도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재료비, 그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노무비, 그리고 제조 경비 요 세 가지 요소들을 합쳐서 우리는 제조 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자가 제조, 내가 스스로 회사가 직접 제조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제조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더해서 이렇게 취득 원가로 합니다. 자, 그 다음 관련된 문제 뭐가 있나 볼게요. 거래의 내용을 보고서 결합관계로 적절한 것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컴퓨터 도소 매업을 하는 서울 상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컴퓨터 20대를 100만 원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대금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동전 발행 약속금을 배서 양도해서 주고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 20대를 100만 원에 매입하다라고 했을 때 판매 목적의 컴퓨터니까 상품을 사왔다라고 해서 100. 대변에 돈을 주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해서 줬대요. 즉 내가 가지고 있던 받으러음, 내가 받아놨던 어음에 대해서 뒷면에 서약을 해서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러면 차변은 상품에 대해서 지금 자산이 증가한 거죠. 재고 자산이 그만큼 증가한 거예요. 대변에 받으러움이라는 당좌 자산과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한 거죠. 그럼 결합관계, 차변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엔 자산이 감소한 거래 바로 1번에 있습니다. 자, 여기 판매 목적의 상품, 재고 자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이제 동전 발행 약속금을 배서양도하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부채가 증가한 게 아니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던 받으러움을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한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 좀 조심해 주세요. 자, 저희요.
여기까지 이제 재고자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일단 해보았고요. 재고자산과 그에 대한 정의, 종류나 취득 해서 이제 미착품, 시송품, 적송품 이러한 문제들도 보셨고요. 재고자산에 대한 종류 해서 같이 보셨고, 그 다음 미착품이다, 적송품, 시송품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미착품, 선적지, 도착지에 따라서 누구의 재고인지가 좀 다르다라는 거 주의해 달라고 했었고요. 재고자산 취득원가 결정할 때 매입금액에 매입 부대 비용을 더하셔서 취득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할인이나 애누리가 등장한다면 차감을 해주면 되겠죠. 자, 뭐 여기까지 내용 쭉 살펴봤어요. 이제 다음 강에서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